한국군 장비도 못 고치고 사격도 형편없네. 금발 미군 여군 사라가 비웃으며 한국 장병들을 짓밟았습니다. 내가 저 목표 맞추면 오늘 밤 나랑 자줄게. 모욕적인 농담에 한국 장병들의 얼굴이 붉어지고 태어나서 이런 능욕적인 말을 들어본 적이 없던 김도현, 아무 말 없이 눈빛만 번뜩였어. 이 고물총이나 써봐. 한국 꼴찌들 수준의 딱이야. 도연이 총을 잡는 순간 공기가 얼어붙는다. 한국을 무시하는 건 참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니까 미리 눌러주시고요. 재밌는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경남 남해안의 작은 항구 마을, 새벽 5시의 고요한 공기가 바다 냄새와 함께 마을 전체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규칙적으로 방파제에 부딪히는 소리만이 이 평화로운 아침을 깨우고 있었죠. 마을 끝자락,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작은 언덕 위에 자리 잡은 낡은 집. 한 채에서 김도현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50대 후반의 나이답게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어요. 거친 바다 바람과 뜨거운 햇살에 그을린 얼굴, 굵은 손가락 마디마다 새겨진 상처들이 그동안 살아온 삶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 너머로 바라본 바다를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매일 아침 반복되는 이 순간이 그에게는 하루를 시작하는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오늘도 또 하루가 시작되는군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도연은 낡은 작업복을 입었습니다. 방 한편에는 오래된 나무 상자 하나가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그 상자 속에는 바다 냄새가 깊숙이 밴 낡은 군복과 빛바랜 군번줄이 고이 접혀져 있었습니다. 상자 뚜껑에는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고 마치 오랫동안 열어보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죠. 도연은 잠깐 그 상자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어요. 군대 얘기는 이제 그만해야지. 아무도 믿지도 않고 듣고 싶어 하지도 않으니까.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리며 도연은 집을 나섰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김도연은 그저 평범한 고물 선장 정도로 여겨지고 있었어요. 항구에서 낡은 배를 수리하며 근근히 살아가는 조금은 외로워 보이지만 나름대로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는 평범한 중년 남성이었죠. 그 누구도 그의 과거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 못했습니다. 항구로 향하는 좁은 골목길을 걸으며 도연은 마을의 평범한 아침 풍경을 바라보았어요. 김씨 아주머니는 언제나처럼 반찬거리를 들고 나와 있었고 박씨 아저씨는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정씨 할아버지는 대문 앞에 앉아 신문을 읽고 계셨고 동네 강아지 몇 마리가 골목길을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평화롭고 일상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도연 씨, 오늘도 배 고치러 가시나요? 김씨 아주머니가 친근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도연은 예의 바르게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네, 그래야죠.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아주머니도 오늘 하루 잘 보내세요. 도연 씨는 참 성실하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서 일하러 가시고. 그런데 가끔은 좀 쉬셔도 될 텐데요. 아주머니의 말에 도연은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쉬는 것이 두려웠어요. 쉬고 있으면 자꾸만 과거의 기억들이 떠올라서 말이죠. 차라리 몸을 움직이고 있는 것이 마음이 편했습니다. 일하는 게 좋아요. 몸을 움직이고 있으면 잡생각이 안 들어서 말입니다. 도연의 대답은 늘 담담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과거에 대해 별로 알지 못했어요. 다만 몇 년 전 이 마을에 홀로 정착한 이후로 조용히 배수리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뿐이었습니다. 때로는 마을 술집에서 군대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중년 남성들이 흔히 하는 허풍이나 과장된 무용담 정도로 여겼죠.
그래도 도연 씨 군대 얘기 들어보면 정말 대단하셨던 것 같던데요. 특수부대에서 근무하셨다고 하시던데. 박 씨 아저씨가 그물을 손질하며 말을 걸었습니다. 도연은 잠깐 걸음을 멈추고 씁쓸한 표정을 지었어요. 옛날 얘기입니다. 이제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어요. 아, 그래도 한 번은 자세한 얘기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요즘 젊은 애들은 군대 얘기만 나와도 시큰둥하거든요. 도연은 고개를 저며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군대 얘기, 특히 자신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 시절의 기억들은 너무나 무겁고 아팠으니까요. 항구에 도착한 도연은 오늘 수리할 배를 살펴보았습니다. 꽤 오래된 어선이었는데 선주가 어제 가져온 배였어요. 엔진 부분에 문제가 있어 보였고 선체 곳곳에도 손을 봐야 할 부분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도연은 능숙한 손놀림으로 공구 상자를 꺼내며 작업을 시작했어요.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놀랍도록 정확하고 빨랐습니다. 마치 오랜 경험으로 다져진 전문가의 솜씨 같았어요. 엔진을 분해하고 부품을 점검하는 모든 과정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그가 단순히 배수리만 해온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이 정도면 엔진 오버홀이 필요하겠군요. 부품 몇 개도 교체해야겠고.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도연은 집중해서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며 평온한 일상을 보내는 이 시간들이 그에게는 소중했어요. 과거의 무거운 기억들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는 유일한 순간이었으니까요. 망치질 소리와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 바다 냄새와 기름 냄새가 섞인 이 공간에서 도연은 자신만의 평화를 찾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도연은 잠시 작업을 멈추고 도시락을 꺼내 먹었어요. 간단한 김밥과 물 한 병이 전부였지만 바다를 바라보며 먹는 점심은 나름대로 여유로웠습니다. 갈매기들이 머리 위를 날아다니고 어부들이 그물을 정리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하지만 도연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런 평화로운 일상이 곧 산산이 깨질 운명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그의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한 것은 오후 2시경이었습니다. 낡고 오래된 휴대폰에서 나오는 단조로운 벨소리가 항구의 고요함을 깨뜨렸어요. 화면에 표시된 번호는 낯선 번호였습니다. 도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 너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젊고 또렷했지만 어딘지 공식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김도현 씨시죠? 저는 해군 작전사령부 김중령입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 연락드렸는데요. 잠시 시간 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도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해군이라는 단어를 들은 순간 그동안 깊숙이 묻어두었던 기억들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손에 들고 있던 공구가 덜컥하며 떨어졌습니다. 전화를 받은 도연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해군이라는 단어가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기억들을 깨워버렸어요. 그동안 평범한 일상 속에서 조용히 묻어두려 했던 과거가 다시 그를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김도현 씨, 들리시나요? 전화 너머 김중령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도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노력했어요. 네,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무슨 일이시죠? 자세한 내용은 전화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내일 부산 앞바다에서 한미 합동 훈련이 예정되어 있는데 급하게 군 장비 정비 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김도현 씨의 경력을 보니 적임자로 판단되어서 연락드렸어요. 도연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의 경력이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아무리 시간이 흘렀다 해도 군에서는 여전히 자신의 과거 기록을 보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미 전역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냥 평범한 선박 수리공일 뿐이에요. 김도현 씨, 국가에서 도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루 정도만 시간을 내주시면 됩니다. 물론 적절한 보상도 있고요. 김중령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거절하기 어려운 분위기였어요. 도연은 바다를 바라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과연 자신이 그곳에 가도 될까? 오랫동안 숨겨왔던 정체성이 드러나게 되는 건 아닐까? 시간을 좀 주시겠습니까? 생각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내일 새벽 5시까지 부산 해군기지로 와주셔야 해요. 김도현 씨가 아니면 대체할 사람이 마땅치 않습니다. 전화가 끊어진 후 도연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주변의 소음들이 모두 멀어지는 것 같았어요. 갈매기 울음소리, 파도 소리, 어부들의 대화 소리까지 모든 것이 희미해졌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그 낡은 나무 상자 속에 들어있는 군복과 군번줄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한때는 자신의 모든 것이었던, 하지만 이제는 잊고 싶었던 그 시절의 기억들이 말이죠. 새벽 4시 도연은 결국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울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언제부터인가 자신은 그저 평범한 중년 남성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거울 속 눈빛만은 여전히 예전의 날카로움을 간직하고 있었어요. 부산으로 가는 길은 생각보다 멀게 느껴졌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을 바라보며 도연은 자신이 과연 옳은 선택을 한 것인지 계속해서 자문해 보았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미 길을 떠난 이상 돌아갈 수는 없었거든요. 부산 해군기지에 도착한 도연은 그 규모에 놀랐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체계적으로 변해 있었어요. 출입구에서 신분 확인을 받을 때 경비병의 표정이 순간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본 경비병이 도연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았거든요. 김도현 씨 맞으시죠? 김중령 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기지 안으로 들어서자 곳곳에서 훈련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젊은 장병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각종 장비들이 정렬되어 있었어요. 도연은 이 모든 것이 낯설면서도 어딘지 그리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김중령과의 만남은 간단했습니다. 젊고 패기 넘치는 모습의 김중령은 도연을 보자마자 반갑게 인사를 건넸어요. 김도현 씨,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이번 훈련에서 특수장비 정비가 필요한데 경험이 있는 분이 필요했거든요. 특수장비라고 하시면 수중 장비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김도현 씨라면 충분히 가능하시리라 믿습니다. 김중령의 말을 듣는 순간 도연은 자신이 왜 이곳에 불려온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수중 장비, 그것은 자신의 전문 분야였거든요.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났다 해도 그 기술과 경험은 여전히 자신 안에 살아 있었어요. 훈련장으로 이동하는 길에 도연은 여러 나라의 군인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 해군은 물론이고 미군들도 상당수 참여하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젊고 자신만만해 보이는 금발의 미군 여군이었습니다. 사라라는 이름표를 단 그 여군은 다른 미군들과 함께 서서 한국군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표정에서는 어딘지 모를 우월감과 경시하는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한국군들은 정말 실력이 어떨까? 장비 정비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네. 사라의 목소리가 훈련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영어로 말했지만 의도적으로 큰 소리였어요. 주변에 있던 한국 장병들이 그 말을 듣고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꾸하지는 못했어요.
도연은 그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했어요. 지금은 참을 때였습니다. 아직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때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도연은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훈련이 단순히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훈련장의 분위기가 점점 더 긴장감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사라를 중심으로 한 미군들이 한국군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명백한 무시와 경멸이 담겨 있었어요. 도연은 장비 정비 구역으로 향하면서도 그들의 대화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구식 장비로 훈련을 한다고? 우리가 왜 이런 걸로 시간을 낭비해야 하는지 모르겠네. 사라가 비웃음을 터뜨리며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주변에 있던 한국 장병들의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아무도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상급자들의 지시로 국제적인 마찰을 피하라는 당부를 받았기 때문이었죠. 도연은 침묵 속에서 자신이 맡을 장비들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수중 통신 장비와 잠수함 탐지 시스템, 그리고 각종 정밀 계측기들이 있었어요. 겉보기에는 복잡해 보이지만 도연에게는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나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손끝으로 장비를 만지는 순간 잠들어 있던 감각들이 되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이 장비들 꽤 정교하게 만들어졌군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도연은 장비의 상태를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하나 분해해서 내부를 살펴보는 그의 손놀림은 놀랍도록 능숙했어요. 마치 수십 년간 이런 일만 해온 전문가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라가 도연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비웃음이 가득했어요. 당신이 오늘 장비 정비를 담당한다는 그 아저씨군요. 사라가 영어로 말했지만 도연은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부러 못 알아듣는 척 했어요. 죄송합니다. 영어를 잘 못해서요. 도연의 대답에 사라가 크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던 다른 미군들도 함께 웃음을 터뜨렸어요. 봐요. 영어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정밀 장비를 다룰 수 있겠어요? 이런 게 한국군의 수준인가 봅니다. 사라의 말이 훈련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어로 말했기 때문에 모든 한국 장병들이 들을 수 있었어요. 분위기가 급격히 얼어붙었습니다. 장비도 제대로 고치지 못하고 사격 실력도 형편없을 것 같은데요. 이런 상태로 우리와 함께 훈련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한국 장병들의 얼굴이 점점 더 붉어져 갔습니다. 특히 젊은 병사들은 주먹을 꽉 쥐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아무도 나서지는 못했습니다. 그때 사라가 더욱 도발적인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한국 남자들이 이렇게 소극적인 줄 몰랐네요. 아, 그래도 사격 한 번은 해볼 수 있겠죠? 만약에 내가 저기 있는 목표물을 명중시킬 수 있다면. 사라가 잠시 말을 멈추고 도연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입꼬리를 올리며 충격적인 말을 던졌어요. 오늘 밤 나랑 자줄게. 순간 훈련장이 조용해졌습니다. 한국 장병들은 모두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고 미군들은 사라의 말에 키득거리며 웃고 있었어요. 이는 단순한 도발을 넘어서 모욕이었습니다. 도연은 여전히 장비 정비에 집중하는 척하고 있었지만 그의 턱 근육이 미세하게 경직되는 것을 느꼈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분노가 치솟아 올랐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아무런 표정 변화도 보이지 않았어요. 저기 아저씨 들었어요? 기회를 드리고 있다고요. 아니면 한국 남자들은 정말 겁쟁이인가요? 사라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훈련생들도 하나둘씩 이쪽으로 시선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한국 장병들 중 일부가 참다 못해 앞으로 나서려고 했지만 상급자들이 그들을 제지했어요. 국제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도연은 조용히 자신이 정비하던 장비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사라를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빛이 순간 변했습니다. 평소에 온화했던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깊은 바다의 심연처럼 차갑고 날카로운 시선이었어요. 사격을 해보자고 하셨나요? 도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위압감이 느껴졌습니다. 사라는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곧 다시 비웃음을 지었어요. 오, 드디어 반응이 오는군요. 그럼 한번 해보시죠.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제가 준비한 총으로 해야 해요. 사라가 손짓하자 다른 미군이 총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겉보기에도 상당히 낡고 관리가 잘 안 된 것처럼 보이는 총이었어요. 이거 고장난 총이에요. 한국군 수준에는 딱 맞을 것 같은데요. 사라의 말에 미군들이 다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아무 말 없이 그 총을 받아들었어요. 총을 손에 든 순간 도연의 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감각이 되살아나고 있었어요. 무기의 무게감, 균형감, 그리고 그것을 다루는 방법들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도연은 조용히 총을 분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놀림은 기계적이면서도 정확했어요. 마치 수천 번도 더 해본 일인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주변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지기 시작했어요. 이 손으로 바다에서 수십 명의 생명을 구했지. 이제 다시 보여줄 때다. 도연이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이제 흔들림이 없었어요.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진짜 김도연이 깨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도연의 손이 총기 부품들을 하나씩 분해해 나가자 훈련장의 분위기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지켜보던 사람들이 점점 더 진지한 표정으로 변해갔어요. 도연의 손놀림에는 범상치 않은 숙련도가 드러나고 있었거든요. 총기의 내부 구조를 살펴본 도연은 문제점을 금세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격발 장치의 스프링이 완전히 망가져 있었고 총신 내부에도 녹이 상당히 끼어 있었어요.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사격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이런 총으로 사격을 하라고 하네요. 도연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당황함이나 포기하는 기색이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것 같았습니다. 사라는 도연의 반응을 보며 더욱 우쭐해했어요. 자신의 의도대로 상황이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때요? 포기할 거예요? 아니면 그 고장난 총으로 정말 쏠 건가요? 사라의 목소리에는 승리감이 묻어나고 있었습니다. 주변의 미군들도 이미 결과를 확신한 듯 웃음을 감추지 않고 있었어요. 하지만 도연은 묵묵히 총기 수리에 집중했습니다. 주머니에서 간단한 공구들을 꺼내더니 놀라운 속도로 부품들을 교체하고 조정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의 손끝에서는 마치 마법이라도 부리는 것처럼 고장난 총기가 서서히 원래 모습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저 아저씨, 뭔가 다르네. 한국 장병 중 한 명이 조용히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도연의 작업하는 모습은 단순히 배수리공의 그것과는 차원이 달랐거든요. 마치 오랜 경험을 쌓은 전문 군인의 모습 같았어요. 10분 정도의 시간이 흐른 후 도연은 총기 조립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총을 들어 올려 점검해 보더니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이제 됐군요. 도연의 말에 훈련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어요. 사라조차도 조금 전과는 다른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사격장으로 이동하는 길에 김중령이 도연에게 다가왔어요.
김도현 씨, 괜찮으시겠어요? 굳이 이런 도발에 말려들 필요는 없는데. 괜찮습니다. 오랜만에 총을 잡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도연의 대답은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예전과는 다른 무언가가 깃들어 있었어요. 사격장에 도착하자 표적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50m 거리에 있는 표준 사격 표적이었어요. 일반적인 훈련에서 사용하는 것이었지만 고장났던 총으로 명중시키기에는 결코 쉽지 않은 거리였습니다. 규칙은 간단해요. 10발을 쏘는데 절반 이상 명중하면 당신 승리죠. 사라가 규칙을 설명했지만 그 어조에는 여전히 비웃음이 섞여 있었어요. 고장났던 총으로 절반 이상 명중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도연은 사격 자세를 취했습니다. 총을 어깨에 밀착시키고 조준경을 들여다보는 그의 모습에서는 어떤 흔들림도 찾아볼 수 없었어요. 호흡을 고르고 집중하는 모습이 마치 조각상처럼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격이 시작되었습니다. 탕! 총성이 울려 퍼지자 표적지를 확인하러 간 심판이 깜짝 놀라며 신호를 보냈어요. 완벽한 중앙 명중이었습니다. 운이 좋았네요. 사라가 여전히 쿨한 척하며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약간의 당황함이 섞여 있었어요. 두 번째, 세 번째 사격도 연이어 중앙에 명중했습니다. 훈련장의 분위기가 점점 더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한국 장병들의 표정에는 희망의 빛이 서서히 떠오르기 시작했고 미군들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움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도 마찬가지였어요. 도연의 사격 실력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고장났던 총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총탄이 정확히 표적의 중앙을 관통하고 있었거든요. 여섯 번째 사격 후 사라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더 이상 비웃음을 지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사격도 완벽했습니다. 이제 훈련장에는 탄성과 박수 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한국 장병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고 다른 참관자들도 도연의 놀라운 실력에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아홉 번째 사격 후 도연은 잠시 총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사라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아직 한 발 남았는데 계속할까요? 사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9발 모두 중앙에 명중한 상황에서 마지막 한 발의 결과는 뻔했거든요. 마지막 10번째 사격이 울려 퍼졌습니다. 탕! 완벽한 10연속 중앙 명중이었습니다. 훈련장이 환호와 박수로 가득 찼어요. 한국 장병들은 자부심으로 가슴이 부풀어 올랐고 미군들은 충격에 빠진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라는 여전히 인정하려 들지 않았어요. 운이 좋았군요. 그게 다예요? 사라의 목소리에는 억지스러운 무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조가 이미 예전과는 달라져 있다는 것을 모두가 느낄 수 있었어요. 도연은 총을 정리하며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침묵이 훈련장을 감돌았어요. 그 침묵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방금 전 목격한 것이 단순한 운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연 자신도 알고 있었어요.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말이죠. 진짜 시험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사격 후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훈련장에 긴급 상황을 알리는 사이렌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들 이것이 훈련의 일부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곧이어 들려온 무전 내용이 상황의 심각성을 알려주었습니다. 모든 인원 즉시 대피하십시오. 폭발물 처리반 긴급 출동. 훈련장 한편에서 갑작스럽게 화염이 치솟았습니다. 장비 보관소 쪽에서 폭발이 일어난 것이었어요.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기 시작했고
곳곳에서 비명소리와 고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장비실에서 폭발이 일어났다. 혼란 속에서 사람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훈련된 군인들조차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하고 있었어요. 특히 미군들은 이런 상황에 대한 대비가 부족해 보였습니다. 사라는 폭발 현장 가까이에 있다가 파편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다리에서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고 공포에 질린 얼굴로 비명을 지르고 있었어요. 도와줘. 누가 좀 도와줘. 사라의 절규가 혼란스러운 현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느라 여유가 없었어요. 화염은 점점 더 커져가고 있었고 2차 폭발의 위험성도 있었거든요. 한국 장병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상급자들의 지시에 따라 안전지역으로 대피하느라 정신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몇몇 장병들이 사라를 도우려 했지만 화염과 연기 때문에 접근하기 어려웠습니다. 2차 폭발 위험이 있습니다. 모든 인원 즉시 대피. 확성기를 통해 대피 명령이 반복되었습니다.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어요. 장비실에 저장되어 있던 각종 화학물질과 폭발물들이 연쇄 폭발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었거든요. 그 순간 도연은 갈등에 빠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대피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만 위험지역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무모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사라를 비롯해 부상당한 사람들을 그냥 두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내가 나서면 과거가 드러나겠지. 도연이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지금까지 숨겨왔던 자신의 정체성이 완전히 노출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지금 물러서면 모두가 죽는다. 도연의 마음속에서 갈등이 치열하게 벌어졌습니다.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과 사람들을 구해야 한다는 사명감 사이에서 말이에요. 화염이 점점 더 번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도연은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젠장. 도연이 작게 욕설을 내뱉으며 위험 지역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반대 방향으로 도망가고 있는 가운데 오직 도연만이 화염 속으로 뛰어들어가고 있었어요. 김도현 씨, 위험합니다. 김중령이 도연을 부르며 제지하려 했지만 도연은 이미 연기 속으로 사라진 후였습니다. 뜨거운 열기와 매캐한 연기가 폐를 짓눌렀지만 도연은 멈추지 않았어요. 화염에 둘러싸인 현장에서 도연은 사라를 발견했습니다. 의식을 잃은 채로 쓰러져 있는 그녀의 주변으로는 불길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조금만 더 늦었다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 될 뻔했습니다. 도연은 재빠르게 사라를 안전한 곳으로 옮겼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장비실 내부에서 계속해서 폭발음이 들려오고 있었고 화학물질들이 연소하면서 발생하는 독성 가스까지 퍼져나가고 있었거든요. 이런 식으로는 2차 폭발을 막을 수 없어. 도연이 상황을 분석하며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빠르게 해결책을 찾고 있었어요. 오랜 경험으로 쌓인 직감이 그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주저하지 않고 장비실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뜨거운 화염과 연기를 뚫고 들어가면서 폭발의 원인이 된 장비를 찾아야 했어요. 시야가 거의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도연은 냉정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여기 있군. 연기 속에서 도연이 발견한 것은 전기 계통의 합선으로 인해 과열된 배전반이었습니다. 이것이 주변의 화학물질에 점화되면서 대형 폭발이 일어난 것이었어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 배전반이 다른 중요한 장비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도연은 맨손으로 뜨거운 전선들을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감전의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씩 차단해 나가는 그의 모습은
마치 폭탄 처리 전문가 같았어요. 손끝이 화상을 입어가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거의 다 됐다. 마침내 도연이 주요 전원을 차단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순간 장비실 내부의 화염이 약해지기 시작했어요. 2차 폭발의 위험은 이제 상당 부분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이 장비실에서 나오는 순간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어요. 그의 팔뚝에 새겨진 문신이 찢어진 옷 사이로 드러났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UDT라는 글자였어요. 저분, 설마. 한국 장병 중 한 명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다른 장병들도 도연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UDT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인 순간이었거든요. 김중령도 도연의 팔뚝을 보고는 눈을 크게 뜨고 말았습니다. 그제야 왜 도연이 이런 상황에서 전문가 수준의 대응을 할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도연은 자신의 정체가 드러난 것을 깨달았지만 아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부상자들을 돌보는 것이 더 급했거든요. 화염과 연기가 서서히 진정되어 가는 가운데 도연의 팔뚝에 새겨진 UDT 문신을 본 사람들의 반응은 가지각색이었습니다. 젊은 한국 장병들은 그 의미를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았지만 경험이 있는 고참들과 간부들의 표정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UDT. 설마 그 UDT 말입니까? 김중령이 떨리는 목소리로 도연에게 물었습니다. 해군 특수전 전단, 그 중에서도 가장 정예 중의 정예로 불리는 수중폭파대원을 의미하는 그 세 글자가 주는 충격은 상당했어요. 하지만 도연은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대신 부상당한 사라에게 다가가 응급처치를 해주기 시작했어요. 그의 손놀림은 의료진 못지않게 능숙했습니다. 지혈하고 상처를 소독하는 모든 과정이 전문가 수준이었어요. 사라는 의식을 되찾으며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아까까지 자신을 무시하고 조롱했던 그 남자가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것이었어요. 복잡한 감정이 그녀의 얼굴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당신이 나를 구해준 거예요? 사라의 목소리는 이전과 달리 조심스러웠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다친 곳이 많지 않으니 다행입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사라가 진심이 담긴 목소리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도연의 정체에 대해서는 궁금해하고 있었어요. 그때 한국 장병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혹시 저분이 그 전설의 김도현 선배님이신 건 아닐까요? UDT 김도현. 설마 그분이 실존 인물이었다고요? 아니에요. 분명히 전설 속 인물이라고 했는데. 젊은 장병들은 반신반의하고 있었지만 나이가 있는 부사관들의 표정은 점점 더 진지해져 갔어요. 그들 중 일부는 김도현이라는 이름을 실제로 들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김도현 선배님, 정말 살아계셨군요. 한 명의 원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경외감이 묻어나고 있었어요. 20년 전 서해교전 당시 적의 잠수정을 단독으로 무력화시킨 그분 맞으시죠? 그때 실종되신 줄 알았는데. 원사의 말에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도연에게 집중되었어요. 하지만 도연은 여전히 명확한 대답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과거 이야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부상자들을 돌보는 것이 먼저예요. 도연이 화제를 돌리려 했지만 사람들의 호기심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특히 방금 전 보여준 그의 능력들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모두가 느끼고 있었거든요. 김중령이 도연에게 다가왔습니다. 김도현 씨, 정말 감사합니다. 만약 당신이 없었다면 큰 인명피해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어떻게 저렇게 정확하고 빠르게 상황을 판단하고 대처할 수 있으셨나요? 일반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거든요. 김중령의 질문에 도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과거를 완전히 드러내는 것은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냥 경험이 있어서요. 경험이요? 예전에 비슷한 상황을 겪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배운 것들이 도움이 됐네요. 도연의 모호한 대답에 김중령은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에서는 확신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김도현이 범상치 않은 과거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말이죠. 한편 미군들도 도연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특히 사라를 구해준 것을 본 후로는 경외감까지 느끼고 있었어요. 저 한국인, 대체 뭐 하는 사람이지? 사격 실력도 그렇고, 방금 전 상황 대처도 그렇고, 보통 사람이 아니야. 혹시 한국의 특수부대 출신인 건 아닐까? 미군들 사이에서도 도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중년 남성 정도로 여겼는데, 이제는 그가 상당한 배경을 가진 인물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사라는 도연에게 다시 한번 다가왔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무례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미 지난 일이에요. 아니에요. 괜찮지 않아요. 저는 당신을 완전히 잘못 봤어요. 당신은 영웅이에요. 사라의 말에 도연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영웅이라니요. 저는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당신 같은 분이 한국군에 계시다는 게 자랑스러워요. 정말 죄송합니다. 사라의 진심 어린 사과에 주변 한국 장병들의 가슴이 뿌듯해졌어요. 아까까지만 해도 무시당하고 조롱당했는데 이제는 존경받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도연 자신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자신의 정체가 점점 더 드러나고 있었고 이제 예전의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 같았어요. 이제 모든 사람들이 나를 다르게 볼 거야. 도연이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숨겨왔던 과거가 서서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나의 일부분이야. 더 이상 숨길 필요는 없을지도 모르겠어. 사고 처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자 사람들이 하나둘씩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을 바라보는 시선들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존경과 경외, 그리고 호기심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혼자 남겨진 훈련장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의 일들이 자신의 인생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예상할 수 있었거든요. 더 이상 평범한 배수리공으로 살기는 어려울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직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진짜 중요한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거든요. 훈련장의 혼란이 정리된 지 몇 시간 후 저녁 무렵이 되어서야 모든 상황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부상자들은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사고 조사도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였어요. 하지만 사람들의 관심은 여전히 도연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김중령이 도연을 따로 불렀어요. 조용한 사무실에서 둘만의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김도현 씨, 이제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당신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 권리가 있지 않을까요? 김중령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도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침묵했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요? 중요합니다. 오늘 당신이 보여준 능력들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어요. 사격 실력, 폭발물 처리, 응급의료. 이 모든 것이 고도로 훈련된 전문가의 것이었습니다.
도연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기 시작했어요. 해군 특수전 전단 UDT 출신입니다. 계급은 중사였고요. 김중령의 눈이 커졌습니다. 예상했던 바이긴 했지만 직접 듣는 것은 또 다른 충격이었어요. 언제까지 복무하셨나요? 20년 전까지요. 서해교전 당시 실종 처리되었습니다. 실종 처리? 적의 잠수정을 저지하는 임무를 수행하다가 폭발에 휘말렸거든요. 다들 제가 죽은 줄 알았겠지만 다행히 살아남았어요. 도연의 목소리에는 깊은 아픔이 묻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의 기억들이 생생하게 떠올랐거든요. 그 후로는 어떻게 지내셨나요? 한동안은 병원에서 치료받았습니다. 몸도 마음도 많이 다쳤어서요. 그 후에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었어요. 더 이상 전쟁도 싸움도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김중령은 도연의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그제야 왜 도연이 자신의 과거를 숨기려 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 다시 나서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람들이 위험에 처해 있었으니까요. 그냥 지켜볼 수만은 없었어요. 도연의 대답은 간단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며 사라가 들어왔어요. 다리에 붕대를 감고 목발을 짚고 있었지만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실례합니다. 김도현 씨와 이야기하고 싶어서요. 김중령이 자리를 비워주자 사라와 도연이 단둘이 남게 되었습니다. 사라는 도연 앞에 서서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무례했어요. 이미 사과는 받았습니다. 괜찮아요. 아니에요. 괜찮지 않아요. 사라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당신을 완전히 잘못 봤어요. 한국군을 무시하고 당신 개인까지 모독했어요. 그런데 정작 위험한 상황이 닥쳤을 때 저를 구해준 건 바로 그 당신이었어요. 사라가 눈물을 글썽이며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이 누구신지 이제 알겠어요. 전설 같은 분이세요. 그런 분을 제가 전설이라니요. 도연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다만 한때 군인이었을 뿐이에요. 평범하지 않아요. 당신이 오늘 보여준 것들은 결코 평범한 게 아니었어요. 사격 실력, 위기 대처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거는 용기까지. 사라의 말에 도연은 고개를 들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용기라기보다는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게 바로 진짜 군인의 모습 아닌가요? 사라가 진심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잘못 생각하고 있었어요. 진짜 실력은 허세나 거드름과는 정반대에 있다는 걸 오늘 깨달았어요. 도연이 사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는 진정한 반성과 존경이 느껴졌어요. 당신 같은 분이 한국군에 계시다는 것이 자랑스러워요. 아니, 한국에 계시다는 것 자체가 말이에요. 그때 문 밖에서 소음이 들려왔습니다. 김중령을 비롯해 여러 명의 한국군 간부들이 복도에서 대화하고 있는 소리였어요. 정말 그분이 맞다면 대단한 일이군요. UDT 김도현, 그 이름을 직접 들을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식적으로는 실종 처리되어 있는데 간부들의 대화가 문틈으로 새어나왔습니다. 도연의 존재가 군 내부에서도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었어요. 사라가 도연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제가 동료들에게도 말하겠어요. 당신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제가 얼마나 무례했는지도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있어요. 저희가 잘못 생각하고 있던 것들을 바로 잡아야 해요. 사라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은 한국군이, 아니, 한국이라는 나라의 자랑입니다.
그런 분을 무시한 제가 부끄러워요. 도연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일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숨겨왔던 정체성이 드러나면서 느끼는 부담감과 동시에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는다는 안도감도 있었거든요. 해가 완전히 저물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훈련장에는 이제 고요함이 찾아왔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오늘의 사건들이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었어요. 특히 김도현이라는 인물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하루였습니다. 도현 자신도 알고 있었어요. 이제 예전의 평범한 일상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말이죠. 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나쁜 일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합동훈련이 공식적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 여파는 훨씬 오래 갔어요. 도연의 이야기는 참가한 모든 군인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져나갔고, 특히 한국군 내부에서는 거의 전설적인 이야기로 회자되고 있었습니다. 훈련장을 떠나는 마지막 날 아침, 사라가 도연을 찾아왔어요. 그녀의 표정은 며칠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만함과 경시하는 기색은 온데간데 없고 진심으로 존경하는 마음이 가득했어요. 김도현 씨,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고 싶어서 왔어요. 사라의 목소리에는 진실한 감정이 묻어나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를 맞이했어요. 다리는 어떠세요? 많이 좋아지셨나요? 네, 덕분에 많이 나아졌어요. 의사 선생님이 완전히 회복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모든 게 당신 덕분이에요. 사라가 잠시 망설이더니 주머니에서 작은 메달을 꺼냈습니다. 이건 제가 받은 첫 번째 훈장이에요. 별것 아닌 거지만 당신께 드리고 싶어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당신이 받으신 거잖아요. 아니에요. 제가 받을 자격이 없어요. 진짜 용기가 무엇인지, 진짜 군인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신 분은 당신이에요. 사라가 도연의 손에 메달을 쥐어주었습니다. 제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당신 같은 군인이 되고 싶어요. 겸손하지만 강하고 조용하지만 용감한 그런 군인 말이에요. 도연은 메달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이렇게 인정받는 것이 오히려 부담스럽기도 했거든요.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서로 다른 나라 군인이지만 결국 같은 신념을 가진 동료라는 것을 말이에요. 당신을 무시해서 정말 미안했어요. 한국군을 우습게 본 것도요. 사라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동료들에게 다 말했어요. 당신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제가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도요. 이제 모두들 한국군을 다르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때 다른 미군 장병들이 하나둘씩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모두들 도연에게 인사를 하려고 온 것이었어요. 김도현 선배님, 정말 감사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많은 걸 배웠어요. 한국군의 진짜 실력을 보여주셔서 고마워요. 미군들의 진심 어린 인사에 주변에 있던 한국 장병들의 가슴이 뿌듯해졌어요. 며칠 전만 해도 무시당했는데 이제는 존경받고 있었거든요. 김중령도 도연에게 다가왔습니다. 김도현 씨,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덕분에 우리 한국군의 위상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저는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겸손하시네요. 하지만 당신이 보여준 것은 단순히 개인의 능력이 아니었어요. 한국군 전체의 자존심이었습니다. 김중령의 말에 주변에 있던 한국 장병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그렇게 느끼고 있었거든요.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다시 부대로 복귀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김중령의 제안에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이제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마을로 돌아가서 원래 하던 일을 계속할 겁니다. 하지만 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젊은 분들이 더 잘 해나가실 거예요. 도연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전과는 다른 평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더 이상 자신의 과거를 부끄러워하거나 숨기려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았거든요. 부산을 떠나 고향 마을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도연은 창밖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전과 같은 길이었지만 이제는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마을에 도착했을 때 의외의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도연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에요. 도연 씨, 우리 영웅이 돌아왔네. 김씨 아주머니가 반갑게 소리쳤습니다. 뉴스에서 봤어요. 정말 대단하시던데요? 우리 마을에 이런 훌륭한 분이 살고 계셨다니. 마을 사람들의 반응에 도연은 당황했습니다. 벌써 소문이 마을까지 퍼진 것이었어요. 여러분, 별것 아닙니다. 그냥 별것 아니긴요. 우리나라를 빛내신 분이 별것 아니라니. 박씨 아저씨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이제야 도연 씨가 왜 그렇게 배수리를 잘하시는지 알겠어요. 군대에서 전문적으로 배우신 거였군요.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환대에 도연의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들은 자신을 영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마을의 소중한 이웃으로 받아들이고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도연은 오랜만에 마음 편히 잠자리에 들 수 있었습니다. 방 한편의 낡은 상자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는 그 상자를 열어보는 것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도연은 다시 항구에서 배수리 일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예전과 다른 기분이었습니다. 자신의 일에 더욱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도연 형님, 젊은 어부 하나가 달려와서 인사했습니다. 형님 덕분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자랑스러워졌어요. 별거 아니었어. 도연이 웃으며 대답했지만 그 미소는 예전보다 훨씬 밝았어요. 그날 오후 도연은 항구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존재가 더 이상 숨겨야 할 부끄러운 과거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오히려 자랑스러운 역사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나는 바다에서 살아 돌아온 몇 안 되는 UDT 요원이다. 도연이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그 사실을 당당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마을로 돌아온 도연은 더 이상 고물 선장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존경받는 살아있는 전설이 되었지만 정작 도연 자신에게는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을 얻었어요. 바로 자신에 대한 자부심과 평안함이었습니다. 해가 지는 바다를 바라보며 도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진짜 평화로운 일상이 시작될 것 같았거든요. 더 이상 과거를 숨기지 않아도 되는 진정한 의미의 평화 말이에요. 오늘도 재미있으셨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